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저희 이민생활 15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나온 자신의 이민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한국에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우스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작년보다 주택 가격이 50% 이상 100%까지 올라서 어찌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7월경부터는 은행 차압 매물이 나올 거라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선배님은 내년 3월경이면 차업주택 매물이 많아질 거라며 기다려보자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연말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영양제 한방 놔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앞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가능하면 정치, 사회, 경제 관련 영상보다는 미국 이민 삶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몇 편이나 만들지 모르겠지만 영상 전체를 들어보시면 미국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그랬겠지만 제 경우는 돈을 충분히 가지고 이민 온 것이 아니었고,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 이민을 온 것이 아닌 상태에서 시작한 이민 생활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든 또는 미입국을 하였든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세금 납부 번호를 받아서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비자든 관광 비자든 투자 비자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어도 영주권 없이 체류 기간을 넘겨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 무조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투자 비자 같은 경우도 주어진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것이죠. 아니면 결혼을 하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미국 이민법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으로 나의 미국 이민 15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이민 생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 만 46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니 올해로 그럭저럭 벌써 15년째 흘러가고 있군요. 약 7년 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고 내년 이맘때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로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 비즈니스를 한답시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한국을 너무 자주 왕래했고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만큼 시민권 신청 전에 미국에 살아야 시민권을 아무 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받아서 이제 와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15년이란 이민 생활을 하고 보니 아차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올 때의 나이가 46세였으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을 갖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일에만 신경이 쓰였으니까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나니까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툭 튀어나온 것이 충분하지 못한 저의 영어 실력인 겁니다. 아예 젊은 시절, 적어도 30대 초반에 유학으로 와서 대학이든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라도 착실하게 했었으면 달랐겠지만 4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미국 이민을 왔으니 먹고 사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서 내 삶을 살려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면서 정리를 하는데 하다못해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주문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얼마나 익히느냐, 스프는 무엇으로 하겠느냐, 사이드 메뉴는 뭘로 주문하겠느냐, 포도주는 뭐가 좋으냐 등등등 이것저것 주문하는 내용이 많아서 제대로 된 레스토랑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맨날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서 번호로 주문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지요. 내가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은 것이죠. 그럼 15년을 살았는데도 그 정도면 이민 초기에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았느냐? 이민을 오기 전에 1년 정도 미국을 몇 차례 왕래하면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아봤던 거죠. 미국에는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물어 사람을 찾아서 상담도 해보고 길 가다가 정신 나간 놈처럼 한국 교민에게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날로그 직업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나열하는 직업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많이 권유하는 것이 수영장 청소와 가드너였습니다. 가드너는 잔디 깎는 일이에요. 그리고 페인트공, 플루머는 쉽게 말해서 잡부일입니다.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한인 택시 운전기사 일을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나가면 전기수리공이나 봉제업이었습니다. 나에게 권하는 전기수리공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그다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전기를 조금만 알면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가주 LA 주변처럼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는 여름이면 괜찮은 벌이가 된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식당이나 봉제업을 가장 많이 추천했습니다. 당시에는 봉제업을 차렸다 하면 대부분 돈을 벌던 시절이었어요. 또 리커스토어라는 주류 전문 판매업입니다. 한국에 있는 세계 주류 판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네 그로서리 마켓, 그리고 또 $1 샵, 여러분 잘 아시죠? 1,000원 샵을 말하는 겁니다. 또 스와밋, 이건 건물 내부의 고정된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것과 팀을 만들어 주로 주말에만 여기저기 장소를 옮기면서 할 수 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장사를 할 경우야 상관없지만 이동식 스와밋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일을 나갈 수가 없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각 지방의 장날을 찾아다니는 비즈니스 아시죠? 장돌뱅이라고 하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에 처음 왔던 15년 전에는 영주권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90년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직업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인도 이민 1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민 후배들의 직업이 조금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교포들과 무심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민 선배들만의 아집이라고 할까? 자존심이라고 할까? 텃세라고 할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개뿔도 없는 것이 쥐뿔도 모르는 것이 까불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 학력이 높은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더 일찍 깨달았으면 훨씬 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후회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직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약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 생각해 보니 당시 나의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대적으로 빨랐던 것이죠. 당시에는 미국의 직업 환경과 사회를 너무 몰랐던 거죠. 특히 한인 사회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지금은 약간 탈바꿈했지만 15년 전인 2006년, 2007년경만 해도 미국 LA 한인 사회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세계는 그리고 LA 한인타운 거리는 그보다도 10여 년 전인 1990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비즈니스도 한국의 1990년 전후의 비즈니스 수준이었으니까요. 미국 교민들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문화 수준도 1990년경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미국 시장 사전조사차 두어 차례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무역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그레이 자동차 수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온 자동차 그레이 수출이었습니다. 그레이 수출 아시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물건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미국 시장에서 구매하여 한국에 팔아도 엄청 이윤이 남았거든요. 그레이 수출 아이템으로 유럽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벤츠라든가 BMW 같은 고급 유럽 차를 그레이 수출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시작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한국의 그레이 외제차 수입업자들은 벤츠 S550 같은 경우 최초 수입업자는 자동차 한 대당 1억 원 정도 약 1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박 사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양재동 외제 수입차 사업자들이 한국 전체의 수입 자동차 공급 시장을
거의 커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량이 엄청났었죠.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수입선 민물 작업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영어가 서투니까 한국인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찾아서 같이 자동차 그레이 수출 비즈니스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얼굴에 한박 웃음을 듬뿍 담아서 한국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레이 수출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미국에 있는 한국인 파트너가 이미 했던 약속과 다른 조건을 내걸면서 함께 일하는 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만들어두고 들어왔던 거래처와도 이별을 고하는 고통을 겪었죠. 두어 달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혼자서 외국인 셀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레이 자동차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고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한국으로 자동차를 보낼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동차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도 살릴 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1년에 두어 번씩 한국을 왕래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비즈니스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으니까 매년 한두 차례씩 비자 갱신도 하면서 3년 정도를 왕래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손을 댔던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동충하초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방법을 찾는데 그 제품은 미국에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회사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도 했고 물량도 동충하초를 컨테이너 베이스로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동충하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하는 것은 미국 FDA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텁석 계약을 하고 물건을 주문했었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죠. 그렇게 해서 그건 넘어갔고 시간을 계속 허비하는 셈이 되었지요. 뭔가 다른 아이템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한국을 왕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큼지막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다 만나보았습니다. 암 거식이라는 것만 손대지 않았지 그 외에 순위 10위 안에 들거나 유명한 것은 다 찝쩍거려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찝쩍거리기만 했느냐 하면 미국 LA 교민사회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들이 한두 번씩 대부분 있는 데다가 자기들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시작을 본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민사회의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의 분위기는 지금도 별 차이 없습니다. 결국 얼마 벌지도 못한 돈을 한국을 1년에 두세 번 왕래하면서 하늘에다가 다 뿌렸지요. 어쩔 수 없이 비자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상이었습니다. 요거 한 2년 했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외국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점, 즉 카센터라 하더라도 주문받은 대로 배달만 해주면 되니까요. 만일 부품이 다른 것이 배달되었잖아요. 그러면 카센터에서 부품상으로 전화해서 해결을 하니까 배달은 어렵지 않았죠. 대신 자동차가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한인이 운영하는 중형 슈퍼마켓 점원. 미국에서 보통 그로서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한 3개월 하고 잘렸습니다. 사장에게 한마디 했더니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자동차 판매 브로커. 요거 역시 한인업소에서 했죠.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한 판매업소는 카센터하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 문을 저보고 닫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하다가 불만을 이야기했죠. 왜 카센터 문까지 내가 닫아야 하느냐? 카센터 직원들이 닫고 가면 될 거 아니냐? 하고 말이죠.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또 잘렸죠. 다른 자동차 브로커 사무실에서도 3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곳에서 잘린 건 후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 전혀 없거든요. 100% 판매 커미션 뿐입니다. 그러니 자동차를 팔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출퇴근하는 기름값도 내가 내야 돼. 그래서 후회는 안 하지요. 그러던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절호의 기회였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팀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템으로 만났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때 만난 것이 알고 보니까 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열풍에 빠져 있는 그 코인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것은 코인이 아니라 코인 채굴기, 코인 채굴 컴퓨터였던 거죠. 당시에는 내가 코인에 대하여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코인 채굴기가 뭐라는 것인지도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미국 교민들 중에는 코인 비즈니스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놓친 것이 코인 채굴 컴퓨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7년, 2018년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코인을 다시 접하면서 코인 거래 기술도 가르쳤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코인 거래를 알아보니까 주식 거래와 흡사했기 때문에 차트도 비슷했던 것이죠.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주식 단타를 한 2년 했거든요. 제법 차트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에 미국으로 들어와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차량 공유 사업체 드라이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한국과 연결되는 비즈니스를 찾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코인 관련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좋은데 문제는 미국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저에게 연결을 할 때는 곧 미국 시장이 오픈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오픈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것이
작년 코로나19로 사회 시스템이 셧다운 되었을 때인 8월경에 시작했는데 컨텐츠를 잘못 잡았는지 8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구독자가 121명밖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미국 관광이나 문화 시스템을 컨텐츠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큰 실수가 무엇이었느냐? 코로나19로 셧다운된 상태에서 관광도 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컨텐츠 구독자들이 증가하겠습니까? 그래서 바꿔 탄 것이 정치, 사회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 공화당 트럼프의 정책이 싫어서 민주당 편에서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욕설은 물론이고 살해 협박도 당해봤어요. 온라인상에서 하는 말이니까 개의치 않고 계속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바이든이 미국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늦어도 1, 2년 안에는 뭔가 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난 15년간 미국에 살아온 줄거리를 맥만 짚어보았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이민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이민에 대하여 경험이나 학습으로 터득한 것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능하면 미국 이민 생활에서 제가 경험한 케이스별로 내용이나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춤추는 곰이 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음을 좀 더 넉넉하게 쓰셔서 댓글 한 소절까지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